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급반. 그래서 그 메가랜드의 그 기초반, 생초보반 같은 말인데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혹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자, 기초반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체계를 잡는 기초과정 그리고 기본반에서 경매 실전 7단계 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중급반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업 듣고 있는 부분이 중급반이죠. 그래서 7단계의 핵심을 업그레이드하고 특수 물건까지 내공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과 임장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현장 수업들로는 실전반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멘토 이용욱의 생생경매 카페를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실제 임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 가운데 제가 보이죠? 우리 그 김현정이라고 하는 우리 앵커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그 82년생 김지영이 집을 산다라고 하고 있는 TVN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아침부터 카메라 한 4개 정도 1박 2일 촬영하듯이 이런 거 들고 아침부터 우리 현장 수업을 참관했던 그런 수업이 여기 TVN에 방송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실전경매 7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경매 투자 전문가의 도전, 경매 절차에 꼭꼭 숨어 있는 정보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이제 법원의 모습이죠. 자, 서울에만 하더라도 경매 진행이 되는 법원이 5군데가 있어요. 우리 가장 잘 아시는 화면들, 우리 TV 뉴스 나올 때 매번 대법원 근처에 있는 우리 법원들 나오거든. 그게 우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이야.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서울에서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도권이나 지방들까지도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한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 법원들에서 매번 통계가 잡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진행 건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자, 2022년 11월까지 지금 통계가 1년치가 잡혀 있는데 매달마다 한 달마다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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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1500, 1400 이런 식으로 1900, 2022년 11월 달에 그렇죠? 이렇게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물건에서 우리는 어떤 물건 들어갈까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실전 경매 1단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국 물건이니까. 그리고 낙찰가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법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파트가 10억에 감정평가가 돼 있대. 그런데 이 10억에 나와 있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7.5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비율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100%라고 곱해주면 우리가 75%가 되는 거죠. 뭐가? 낙찰가율이.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물론 분모가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는 우리 시세랑 다르죠 이미.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만 가격보다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라고 했죠. 낙찰률. 보니까 낙찰률이 근래 1년 동안에는 낙찰률이 40%대에서 50% 갔다가 지금 30%대로 빠져 있네. 근래 상황. 그만큼 무슨 얘기야? 우리 심리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리 자체가. 그쵸? 지금 시장이 계속 2018년, 19, 20, 21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2021년 말 무렵부터 전국 시장에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투자자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망 추세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조금 더 디스카운트로 해서 팔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매수자들은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는 매수자든 아예 사고 팔려고 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래만 되다 보니 많이 매매가가 빠져 있죠. 그렇게 빠져 있는 거에서 우리는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경매 물건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의 범위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낙찰가율, 즉 싸게 사려고 하는 비율도 더 많이 싸게 사겠네 이제 앞으로. 그리고 그런데 낙찰률, 즉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그 비율도 적네, 즉 경쟁은 낮아졌고 가격은 내려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경매라는 툴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 중에서 이건 전국인 거고, 전국 아파트만 본 거고, 여기는 서울만 본 거고, 그렇죠? 서울도 지금 보게 되면 늘었죠, 경매 건수가, 그렇죠? 그리고 경매 건수가 늘고 이 실질적으로 그 달에 낙찰되는 건수도 줄었네. 그만큼 심리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감정가 대비했을 때 평균 낙찰가율이 83%.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 시장보다는 서울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낙찰가율이 높은 편이네요. 왜? 서울 입지가 전국 입지에서 봤을 때 최상위권이니까. 맞죠? 그런데 서울 심리상 보니까 이 낙찰률이 더 많이 줄었네. 그렇죠? 경쟁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 거죠.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렇죠? 특히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사항이 풀리고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도 대거 해제됐죠? 지금 몇 개 빼고 없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뭐 거의 지방 광역시들도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지금은 지방은 다 풀렸고, 그렇죠? 수도권이라고 해봐야 광명, 과천, 성남시의 일부, 즉 우리 수정구하고 우리 분당구만 묶여 있고, 중원구는 풀렸고, 하남시까지 다 그것만 4개만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풀렸단 말이야. 그렇죠? 대출대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우리 이 안에서의 우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다 좀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과 정책을 잘 이용하면 지금 우리가 세컨드 어떤 투자처를 찾는다든지 또는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할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경매를 알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매 입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반, 기본반 공부를 했다만 우리는 이제 경매 절차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실제 사례를 보고 경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실제 사례로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머릿속에 체화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지금 옥션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자, 경매 사이트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좀 이런 대중적인 사이트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꼭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지역별로 또 기간별로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지역만 선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옥션원 사이트 전국 무료 1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동안에 낙찰이 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왜? 경매 전반적인 절차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경매 검색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경매 검색을 한번 눌러봤고, 여기서 우리가 서울,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된 물건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경매 절차가 끝난 사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매각 전부를 누르고 검색을 눌러봤어요. 근래에 낙찰된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낙찰된 케이스 그랬더니 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양천구 목동 한신,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그다음에 마포 공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연남동 코오롱 하늘채, 쌍문동 뭐 삼익세라믹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낙찰이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파트 하나 눌러볼까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이거 가운데로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목동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아마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재건축이 어떻다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여의도 시봉 아파트, 또 목동 아파트, 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중계주공들 등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목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하는 데인데 2층, 약간 저층이기는 한데 2층이 나왔네. 2층. 자, 2층이 나왔고 이 2층에서 지금 건물 면적이 95 사이즈네. 95 사이즈. 그렇죠? 95 사이즈인데 전용 28평. 그렇죠? 우리 기초반 기본반 하고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우리 전용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매 물건은 항상 전용 표시된다고 그랬죠? 28평은 우리만 쓰는 면적. 그렇죠? 우리만 쓰는 면적. 그리고 같은 우리 523동인데 그 아파트에 205호라는 호실을 내 거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소유주가 여기 민준규의 일명이라고 하는 이 분이 소유자이죠. 전 소유자. 그런데 그분은 28.82평을 갖고 있는데 전용으로. 그런데 그 523동에서 다른 호실, 예를 들어서 205호, 206호, 207호, 305호, 뭐 1205호, 1305호 이런 사람들도 그 한동 아파트를 같이 쓰잖아요. 뭐를?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등을. 그런 걸 합친 면적을 우리는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공급 면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가면 공급 면적 몇 평형이라고 표시가 될 거야. 근데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으로 표시가 되죠. 자, 28.82평의 이 경매 물건이 나왔다. 언제? 2022년 10월 13일 날. 10월 13일 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매 절차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자, 이 물건을 봤더니 소유자가 민준규 외 일명이라고 돼 있네. 공유인가 봐. 공유. 그렇죠? 공유.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샀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이 아파트를. 그리고 채무자는 민준규. 이 민준규라는 분이 돈을 빌린 거네. 소유자는 둘인데 민준규라는 분이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놓고 돈을 빌린 거라고. 그렇죠? 자, 어떻게 빌렸나 볼게요. 임의경매래. 임의경매. 담보를 심고 빌렸죠. 담보를 잡았죠. 그래서 임의경매를 했고 임의경매인데 이 민준규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나 봤더니 처음에는 한국외환은행이었고 이 한국외환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이 됐죠. 하나은행 외샘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니까 여기야 523동 주변을 딱 보니까 여기가 목동 아파트 5단지요. 5단지 목동 5단지고 그 건너편에 봤더니 이렇게 상권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상권이 있고 파리공원이 있고 거기 또 다시 또 상권이 있고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목동이 뭘로 유명하죠? 우리 지역 분석 얘기 같이 해본다고 그랬죠? 목동은 우리 서울에 있는 3대 학군지잖아. 그렇죠? 학원가로 유명한 목동, 중계동, 덧센 우리 어디? 강남, 대치동.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목동 하는 순간에 학군지, 학원가 좋지, 목동. 오케이. 그리고 이 위치상 서울 전체 지도상에서 한강의 남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한강의 남쪽에서 동쪽은 강남 4구죠. 강남,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쵸? 여기가 동쪽이라면 한강의 남쪽에 동쪽이라면 한강의 서쪽으로 갔더니 어마어마한 또 시들이 나오죠.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들이 나오잖아 또. 그렇죠? 그 중에 얘는 양천구 목동에서
제일 핫한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있는데,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 7단지는 목동에 있고, 6단지까지가 목동에 있고, 7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신정동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좌측 가게 되면 사실 신정동이라는 데가 또 있어. 신정동. 가격상으로 제일 아래쪽이긴 하지만 신정동에 가면 또 뭐가 있어? 신월동 가게 되면 신정 뉴타운이 지금 들어섰고 계속 ING로 가고 있고, 또 많은 지하철 라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또 신월동이야. 즉 양천구 전체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고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가장 뜨거운 학군지다. 그렇죠? 그리고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호재도 있다. 이걸 간략하게만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목동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에 전용 84도 아니고 전용 95, 84가 33평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33평보다 더 크다고. 왜? 33평은 공급 면적이야. 공급 면적.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용만 28평이야. 전용만. 이 전용 28평을 우리가 전용 28평을 공급 면적으로 환산하면 더 크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 5단지라고 그랬죠. 제가 다른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호갱노노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목동 신시가지 5단지를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자, 아이고 죄송. 자, 목동 5단지. 자, 바로 나왔죠? 목동 신시가지 5단지. 근데 지금 이걸 눌러보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평수가 다양하게 있죠. 지금 평수가 많죠? 자, 큰 사이즈는 54평형. 그렇죠? 작은 사이즈는 25평형. 근데 아까 우리가 전용이 몇 제곱미터인지 기억나시나요? 전용. 아까 요쯤 된 것 아까 전용이 9, 이쯤 된 것 같은데 아까? 그죠? 이쯤. 요 칸 정도. 그렇죠? 그게 지금 전용이 9오면 공급은 121, 119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게 공급. 즉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그 해당되는 동에서 n분의 1로 나눈 거를 합친 게 공급 면적이고, 경매 물건에서는 전용만 나온다고. 전용.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물건 여기 아니고 다시. 우리 물건이 지금 95.27 사이즈네요. 95.27이고 205호, 523동 205호. 자, 여기서 좀 내려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왔고 523동이라고 그랬죠? 자, 523동 500 몇 호였나요? (205호)
자, 아까 경매 물건에 나왔던 그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서 자, 523동 505호 여기네. 그러면 114.18이네요. 114.18D. 그러면 요게 지금 공급 면적이잖아요. 지금 요게 114.18이 눌러봤더니 여기 D죠, D. D 114.18D 여기죠. 자, 지금 매도자들이 부르는 가격이에요. 지금 자, 봤더니 25억 부르고 있네. 25억. 그렇죠? 물론 1월달 거긴 하지만 지금 그 근래 거니까 25억을 부르고 있고,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114D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매매가가 그렇죠? 그런데 거래된 거를 보니까 자, 작년 4월 달경에 22억 5천 그렇죠? 21년 4월 달에 22억 5천 21년에 22억 5천 그렇죠? 이렇게 찍혀 있고, 유사한 평수도 같이 볼까요? 114가 이렇고 118 볼까요? 118 봤더니 얘도 118인데 또 20억. 이거 21년 4월 달에. 21년 4월 달에.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C타입. C타입도 지금 이때는 20억 3,500 정도 됐네. 이때는. 그쵸? 우리 건 이거고. 그쵸? 요런 정도고, 지금 호가는 25억 선인데, 25억 선인데, 자, 본 물건이 23억에 22년 10월 13일 날 나왔다가 12월 8일자에 18억까지 유찰이 됐다가, 그리고 2024년 1월 12일 날 아까 매물 호가가 25억짜리 딱 하나였죠. 이 타입. 그쵸? 25억인데 17억 5,25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게 74.89%, 74.89%, 무려 17명 입찰, 2등이 17억 5천만 원.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담보로 잡고 빌려왔는데 못 갖고 있으니까 하나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시결정, 즉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등기를 찍어준다고 그랬죠? 우리 기본반에서. 경매 등기를 딱 올려놔야 제3자들, 그 집에 임대차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또는 그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보잖아요. 경매 등기가 찍혀 있으니.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경매 넣고 2021년 12월 3일자로 경매 등기가 찍혔는데, 요 경매 등기가 21년 12월 3일자가 등기부에 나오겠죠. 자, 보면 2021년 12월 3일 여기 찍혔잖아. 지금 이미 경매 하나은행 채권 최고액 얼마라고 찍혀 있죠. 그렇죠? 2021년 이때 하나은행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찍혀 있고, 그 하나은행 12월 3일자에 경매 등기가 찍히고 법원에서 하나은행 네가 돈을 못 받았구나, 알았어 경매 넣어줄게 하고 등기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야. 감정평가. 여기 가격 시점 2021년 12월 7일이라고 적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5일자 2021년 12월 3일자에 찍어 놓고 바로 경매에서 투입했죠. 우리 감정평가사한테 위탁해서 12월 3일인데 우리 12월 3일 날 등기 찍고 바로 12월 7일 4일 지났네. 그렇죠?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판사님한테 판사님 해당 호수는 우리 23억 4천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판사님한테. 그렇죠? 그게 2021년 12월 7일 기준이라고. 2021년 12월 7일. 그런데 이때 경매에 등기 찍히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 현황조사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현황조사. 그래서 집행관도 보내서 이 집의 상태,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관계, 즉 임차인이 사는지 소유자가 사는지, 임차인이 산다면 보증금은 얼마 해주고 사는지, 전입은 언제 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고 나온단 말이야, 집행관이. 그런데 그리고서 이 각종 이 돈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돈 받을 사람들이죠.
자, 소유권자는 지금 민중규라고 써 있는데, 민중규, 그다음에 하나은행 돈 담보 잡고 빌려줬고, 그 다음에 무슨 다툼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등기가 또 찍혔고, 또 소유권 가처분 찍고 소유권 일부 이전 돼서 민중규하고 김옥춘도 갖고 있겠네. 김옥춘이 100분의 59. 나중에 특수물건 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소유권이 원래는 단독이었다가 김옥춘한테 좀 나눠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민중규 지분에 대해서도 강제경매가 한번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미 경매 하나은행 아까 그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경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민중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김옥춘이 경매 또 들어왔네. 그리고 우리카드에서 경매 또 들어왔네. 그쵸? 그러니까 돈을 여러 군데서 돈을 좀 빌려준 거야 지금. 그래서 담보권을 실행을 하면, 즉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미 경매가 된 거고, 하나은행처럼 담보를 안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강제경매가 찍히고, 이렇게 이 등기부를 보니까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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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와, 경매가 많이 찍혔죠, 등기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중경매라고 해요. 이중경매. 큰 실익은 지금에서는 별로 없겠지만,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12월 7일자에 감정평가를 했고, 이제 돈 받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경매가 들어갔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경매 들어갑니다. 매각기일은 언제입니다. 라는 거를 통보를 다 해줘. 그렇죠? 통보를 다 해주고 집행관도 보내놓고, 너네들 돈 받을 거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걸 정해줄 테니 그 날짜 안에는 너네가 얼마를 받을 건지,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 채권을 얼마인지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거를 채권 신고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신고를 다 했겠죠,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경매에 나온 게 2022년 10월 13일이에요. 그러면 경매 등기가 2021년 12월 3일 날 찍혔고, 바로 투입해서 2021년 12월 3일, 12월 7일 날 감정평가했죠. 그리고 신권 매각이 나온 게 2022년이야,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2년 10월 13일. 즉, 경매에 넣고 거의 지금 한 10달 정도가 지났네요. 10달. 그렇죠? 그동안에 법원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경매 신청 받고 등기 올려주고 감정평가하고 현황조사하고 각종 돈 받을 채권자들한테 니네 얼마 받을 거 있니? 배당 요구 정해주고 배당 요구 정해준 날짜까지 니네 얼마 받을 건지 나한테 다 채권 신고하라고 하고, 그리고서 매각기일 정해놓고 매각이 드디어 이 날짜에 나온 거라고. 그런데 지금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심리가 많이 꺾였고, 대출이나 이자 등등등,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약간 하향 모드로 가다 보니까 이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고, 그쵸? 두 번째 조차도 아무도 안 했네. 근데 이미 아까 봤죠, 우리. 매물은 호가 딱 하나 있었는데 25억을 부르고 있네.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런데 18억에도 안 들어갔어요. 18억 7,200에도 안 들어갔어. 그쵸? 크리스마스 전에. 2022년 12월 8일 날. 그쵸? 예전에는 있을 수도 없죠, 이런 일들이. 계속 상승장에서는. 근데 무려 서울에 있는 학군지 아파트, 목동 아파트가 3차로 내려오게 되네. 3차로 내려와서 2023년 1월 12일자에 14억 9,760만 원에 시작을 한대. 그래서 우리 아시죠? 3차 때 14억 9,760만 원이면 우리는 이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제공을 하죠, 법원에. 그래서 1억 4,976만 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고 했던 사람이 17명이 있었대요. 언제? 2023년 1월 12일자에. 근데 여기서 관악구 안숙현 씨가 17대 1로 싸워서 1등 한 거야, 지금. 안숙현 씨가. 그래서 17억 5,250만 원이 1등, 2등 17억 5천. 딱 250만 원 차이 났네.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났네요. 그렇죠? 2등이 17억 5천 10만 원, 1등이 17억 5천 250만 원. 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 매매 시장에 살려고 했더니 달랑 물건은 하나 있네. 25억이 올라가 있네. 그쵸? 25억에. 그거를 뭐 내고를 해서 조금 깎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25억 매물 호가로 본다면 17억 5천이면 지금 얼마를 싸게 산 거야, 지금. 그쵸? 25억인데 25억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미 한 7억 5천 정도가 싼가요? 맞나요? 7억 5천 정도. 그쵸?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정도의
차익이 생겼네.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돼서 언젠가 이 물건이 이제 재건축이 되고 했을 때 2년 뒤, 4년 뒤, 6년 뒤의 가격은 또 달라지겠죠.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금리나 대출 등등으로 지금 조정에 있는 국면에서 다시 또 장기적 우상향하면서 출렁거리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을 텐데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매물 효과보다는 저렴하게 샀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려 7억 5천 정도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관악구 안숙현 씨가 낙찰이 되면 법원 경매는 절차를 쭉 보고 이 사람한테 내가 낙찰을 허가할지 안 할지를 정하게 돼요. 허가할지 안 할지. 그렇죠? 그래서 허가한다는 코멘트를 하는 게 2023년 1월 19일자. 즉 낙찰받고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오케이 안숙현 당신한테 이 민준규 외 일명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즉 하나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이 절차에서 당신한테 매각을 허락합니다 라고 발표가 나는 거야. 경매 절차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또 법원은 한 번 더 기다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매각 절차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신청이 없으면 1호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을 매겨요. 그러면 1월 19일에서 일주일 뒤니까 1월 26일쯤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 픽스가 되는 거죠. 매각 허가 확정 안에서. 그러면 매각 허가 확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또 법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또 다시. 자, 여기서 이번에는 좀 전에 봤던 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였는데 여기서 아예 잔금 납부까지 다 끝난 걸로 볼게요. 끝난 걸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또 자 봤더니 요건 7단지구나. 아까 건 5단지였고 이건 7단지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양총을 눌렀죠. 제가 지금 자 이거 눌러보죠. 뭐 자 이건 7단지. 아까 거는 5단지였죠. 요거 7단지. 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전용 30평이에요. 30평. 그죠? 그러면 얘도 33평이 아니라 거의 뭐 40평 정도 되는 급이라고 분양 공급 면적으로 따진다면 이거 역시도 아까보다 더 큰 건데 26억에 나왔다가 20억 9천 나왔다가 16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3차 때 19명 들어왔네. 19명 들어와서 18억 6,800. 그러면 이거는 아까 25억보다 호가가 더 높다고 봤다면 지금 얘도 한 7억 정도, 7억 정도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간 거죠, 지금. 자, 이거는 아까는 매각 결정 기일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매각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12월 20일 되겠죠. 12월 20일자. 12월 20일자에 매각 허가 확정을 매기고 그 확정될 때 대금 지급을 2023년 1월 19일까지 하세요라고 낙찰자한테 통보가 가요. 비로소. 그렇죠? 그러면 2023년 1월 19일까지 잔금 내세요. 즉 무슨 얘기야? 18억 6,892만 1,000원을 썼는데 이 금액에서 이미 낸 돈은 1억 6,768만 원이에요. 이 낙찰가에서 본인이 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때까지 내야 되는데 이분이 1월 19일 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대금을 완납했네. 그렇죠? 이제 내가 이 낙찰자가 법원에 100%의 매수 대금을 다 낸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소유자가 된 거죠. 돈을 냈으면 소유자죠.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인데 경매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잔금 납부를 하는 순간 소유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자가 됐고 이 경매가 진행된 자체가 여기는 지금 아까 다른 거죠 지금. 여기 소유자가 김영욱이네. 저는 이영욱이에요. 다른 분이야 지금. 자, 소유자는 김영욱인데 여기 채권자 즉 OSB 저축은행의 승계인 웰스 자산관리 대부가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에 들어간 게 지금 대부분 납부가 끝났으니 이 물건에 관련된 돈 받을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야지. 등기부는 살짝 복잡해 보이네요. 그쵸? 뭐 웰스 자산관리 대부, 채권 최고 6억 8천, 3억 3천, 2억 2천, 3억 6천, 기술보증기금 15억,
10억, 10억, 3억 천, 3억 3천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잔치 한다고 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 지금. 이 아파트에 걸려있는 돈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낙찰자는 이미 돈을 줬죠. 그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다 나눠 가져야 되죠.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배당이라고 했어요. 배당. 그렇죠? 그 배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권리 분석이 필요한 거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배당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배당을 해 줘야 되는데,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배당기를 잡아줬죠, 지금. 아까 그분들, 등기부상에 있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돈을 나눠줘야 돼. 배당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배당 원칙을 기본반 때도 공부를 살짝 했지만 안분 배당, 흡수 배당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때 임차인까지 포함을 시키려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배당을 다 맞춘 게 2023년 2월 9일이에요. 2월 9일. 그렇죠? 그런데 낙찰 받으면 우리 거였는데, 낙찰 받으면 우리 건데 친정한 우리 거는 맞는데 누가 살고 있다는 거지. 일반 매매를 한다면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관리비 정산까지 다 끝내놓고 물건 다 빼놓고 잔금 치르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뭐 청소를 하고 다시 또 이사를 하고 하면 끝인데, 경매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아직도 살고 있네. 임차인이 아직도 살고 있어. 짐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분들을 집기를 옮기라, 이사를 해라 하는 게 명도 과정이잖아. 명도. 우리가 공부했던 명도. 그렇죠? 그래서 명도는 우리 추후에 명도 과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하고, 이게 전체 경매가 흘러가는 절차다. 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거죠. 100% 만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인 경우에 돈을 100% 못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권리관계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에 OSB저축은행 이 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니까 경매를 넣은 거고, 그 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절차에 따라서, 권리 분석에 따라서, 배당 분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100% 다 받았다면 자기는 돈은 회수했지만 기간에 따른 어떤 손실은 있을 수 있겠죠.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끝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다린 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자까지 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겠다 이런 현상도 이룰 수 있으니까, 배당하다 보면. 어쨌든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고, 여기 있는 채무자, 이 소유자가 김영욱인데, 이 소유자 채무자들도 자기들이 캐시로 그분들한테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득이하게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이 아파트 대신에 이 분들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빚잔치를 끝낸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배당 못 받은 그 채권은 남아있지만 이 등기부에서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 부분들은 별도로 이 채무자한테 다시 요구를 해야지. 이 부동산에서는 끝난 거라고. 왜? 끝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투명하게 물건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걸 보고 우리는 소멸주의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공부를 했고, 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웰스 자산관리 대부니까 다 없어진다. 즉 우리한테는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얘네들이 배당을 못 받았다면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얘네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야지. 이 부동산하고 이미 관계가 없어요. 다른 부동산을 찾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통장을 보든지 차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별도 절차로.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매물 호가가 25억, 26억 할 때 경매로 18억, 19억이 낙찰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까 얘기했던 차익과 수익이라고 했을 때, 차익은 살 때, 팔았을 때 가격 보고 하는 건데, 경매 절차로 남들은 25억, 26억에 살려고 할 때 우리는 7, 8억 싸게 산 거지. 현재 시장에서. 근데 이게 본전만 찾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가 찍었던 아까 한 25억 뭐 그 정도까지 달려간다고 했다면, 23, 4, 5억 그 정도까지만 다시 복구가 된다면 수년 내에, 그러면 바로 지금 그만큼 이득이 생긴 거지. 싸게 산 대가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최근 사례로, 최근에 그 매매가 동향에서 우리가 시장과 정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낙찰되는지를 좀 봤고, 경매 절차와 연결돼서 어떻게
단계별로 우리 배당까지 가는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자료에 제가 올려놨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경매 절차를 알면 우리가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경매 입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1단계 물건 선정에 들어간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 전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앞단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었고, 우리 기초나 기본이나 중급이나 물건 선정, 권리 분석, 앞으로 물건 분석, 현장 분석, 그리고 입찰가 분석, 입찰 명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절차 부분을 봤잖아요. 그래서 실전경매 7단계를 적용 낙찰에 도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정해놓고, 이 물건이 우리가 지금 물건 선정 단계인데 앞으로 실전경매 7단계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들인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별 특징도 알아야 될 거고, 정책, 법률, 지역 분석, 세금, 심리까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공부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 공부했죠? 좀 전에. 자, 우리 경매를 할 때 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온 곳, 이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돈 빌려온 사람 채무자잖아요. 자, 채무자가 주로 은행이겠죠? 은행에서 돈을 담보 잡고 빌려주면 근저당권이라고 찍히죠. 이 근저당권 찍혀졌는데, 이 근저당권이 이 A의 등기부에 있을 텐데, 그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권이 있으니 바로 판사 찾아가서 경매 넣을게요 하는 게 이미 경매라고 했었죠, 공부를. 그죠? 그리고 차용증으로 우리가 담보를 안 잡고 너를 그냥 믿고 빌려줄게, 너 굳이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토지 또는 상가 이런 거 담보 안 잡고 그냥 너를 믿고 내가 빌려줄게, 즉 신용으로 빌려줄게, 이런 분들은 담보가 없으니 바로 경매를 못 넣잖아요, 공부했다시피.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강제 경매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를 얘기할 건데, 우리 이런 부분들은 다 알죠, 이제. 자, 담보, 은행이다. 근저당권 잡아놨다. 또 신용으로 빌려줬는데 이 분이 빼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가압류를 걸거나, 그래서 신용대출 하겠죠. 신용대출에 대해서 가압류 걸고 강제 경매를 하겠죠. 또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죠. 임차인 역시도 담보를 안 잡았으니까 판결문을 잡아야겠죠. 임차인 있고 또 기타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더 들어가게 되면 뭐 종업원일 수도 있지,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물건 제가 잡아놓고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종업원일 수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낙찰을 받는다는 것까지가 기초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절차를 지금 공부를 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두 개의 사례를 봤는데, 자, 경매 신청을 했죠. 은행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나 또는 가압류권자가 판결문 지참해서 경매를 넣으면 아까 바로 제3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경매 등기를 찍어놨잖아요. 우리 등기부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 했어요? 법원이 감정평가사 시켜서 감정평가했죠. 그게 여기 감정평가잖아요. 여기 감정평가 여기 있죠? 감정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집행관 보내서 현황 조사했죠. 그리고 이 법원에서 여기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 다 나와봐. 내가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할 테니까 그 안에 너네들은 얼마를 받을 게 있는지 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래. 그게 최고야, 최고. 그렇죠? 채권 최고 또는 공과금일 경우에 공과금 최고 이런 것도 해주고, 등기를 아까 찍었고, 그렇죠? 등기 찍었다고 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등기부에 있는 애들이든 임차인이든 다 알려주고 송달해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됐고 법원에서 이거 준비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최초 매각기일이 1년까지 잡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까 1년. 언제부터? 경매 등기일이 찍히고 나서. 빠르면 단축인데 길면 1년 또는 1년 넘겨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 날짜가 정해진다고 신권. 그러면 입찰 날짜가 입찰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 또는 14일 전에 문서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신권 매각기일 14일 전, 7일, 14일 전에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각물건 명세서. 그렇죠? 자, 여기가 신권 1차죠. 1차 1차 신권이라면 이로부터 일주일 전, 또 이로부터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2주일 전이 되겠죠. 2주일 전에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서가 나오고,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권. 근데 최근에 더 그렇지만 우리가 신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한 달 간격이거든요. 한 달. 경매는. 근데 신권에서 낙찰이 안 되면 2달, 3달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차수에서 낙찰이 됐대. 아까 목동 신시가지처럼. 자, 이때 낙찰이 됐다. 그러면 여기라고. 그럼 낙찰이 됐다면, 입찰에서 낙찰이 됐다면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아까 신권 이 기일에서 일주일 전 받고 또 일주일 전 받죠? 이렇게 해서 문서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또 여기 2라고 할게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근데 낙찰 받고도 또 일주일. 이때 그 매각에 대한 허가 결정을 매겨요. 허가 결정. 그리고 이때로부터 또 일주일. 그러니까 2주일이 되겠죠. 2주일. 자, 2주일이 됐을 때 이 매각 허가에 대한 확정을 매겨요.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입찰하고 일주일 뒤에 낙찰 여부 결정.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낙찰 여부 확정. 그러면 2주가 지난 거죠. 이 확정 때 돈 내라고 한다고. 나머지 잔금. 당신이 냈던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내세요라고 해서 그 기간을 매각 허가 확정을 받고 거의 한 달 정도를 줘. 한 달. 그쵸? 그러면 낙찰 받고는 얼마나 지난 거예요? 매각 허가 확정까지 될 때가 2주일인데 2주일 때 확정하면서 잔금 납부를 한 달 내에 하세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낙찰 받고는 전체 약 한 달 반이죠. 그래서 낙찰 받고 한 달 반, 즉 7일, 30일 지나서 대금 납부 기간을 정해주고, 대금을 납부하면 우리는 법무사한테 이거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 낙찰 받고 잔금 내면 우리 건데 우리가 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근데 남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 남이. 그렇죠? 그래서 실전금매 7단계에서 명도 과정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명도, 즉 남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도 절차를 인도 명령이든 명도 소송이든 밟는다고. 그렇죠? 이게 명도 과정의 7단계. 이게 전반적인 경매에 대한 절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전체 경매 과정을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매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